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경주용 차들 다음 장 주시면요. 경주용 차들 바퀴를 보시면은 양산차보다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뭐 좀 굉장히 바퀴가 작은 차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양산차 기반으로 경주용차로 만든 거기는 한데 네. 그 앞서 보여드렸던 뭐 레디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요즘에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이런 오픈힐 바퀴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중차라든지 예. 이런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실제 바퀴의 직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경주 차량들이 특히나 이제 바퀴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달리는 경주차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바퀴의 키, 타이어의 높이 이것도 공기 저항을 받아야 되는 장애물이거든요. 타이어조차도 타이어도. 공기의 저항을 받는 네. 장애물이다. 네, 그렇죠. 역시 그리고 바퀴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휠의 무게라든지 타이어의 고무의 무게라든지 그쵸. 이런 회전 관성체 부분에서도 무거워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맞으면서 이 큰 형태의 타이어를 노출시키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레디컬 차량 같은 경우에도 휠이 13인치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레인을 왜 작게 만들었을까요? 양산차를 설계할 때도 거의 설계 초반부에 바퀴의 직경을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바퀴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바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그 실내 공간으로 이제 얘가 더 많이 파고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차를 처음에 구조를 잡을 때에는 파워트레인 쪽, 그러니까 엔진룸 쪽에다가 얼마의 공간을 할애를 하고 실내 공간은 또 얼만큼을 뽑아내고 이제 이런 그 세그먼트에 맞는 크기를 뽑고 패키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차에 바퀴를 큰 걸 달아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문도 작아져야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문이 작아지면 사실 드나들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실내 공간 안으로도 이제 이 휠 하우스 부분이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쵸. 사실상 이제 공간면을 좀 피해를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간은 반대로 좋거든요. 바퀴가 좀 커지면 또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무슨 요거는 또 이점 어떤 게 있죠? 있죠? 일단 그래서 이제 고급차로 가면 갈수록 바퀴 사이즈가 커집니다. 승차감 일단? 그렇죠. 승차감 일단 좋을 거. 네, 바퀴의 직경이 작느냐 크느냐는 승차감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높이의 요철을 우리가 땅 위에서 밟고 지나갈 때 바퀴가 작은 쪽 그리고 바퀴가 큰 쪽 상대적으로 이게 위아래로 덜컹거리는 그 가속도가 바퀴가 큰 쪽이 직경이 큰 쪽이 훨씬 더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와도 돼요. 자, 극단적으로 요철의 크기랑 똑같은 바퀴의 크기를 달고 있는 차가 있다. 예. 그러면 이 요철을 넘어가려면 완전 바퀴가 얘를 통째로 튀어넘었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당탕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에서는 아주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스타일링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휠 디자인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추세이기도 해요. 좀 커야지. 그래서 이제 좀 네. 돈을 좀 더 내고 네. 휠을 좀 큰 걸 해야지. 네. 일단 멋이 있어. 그렇죠. 근데 사실 휠을 크게 쓰는 이유는 기능적인 요소가 원래는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휠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엔진 출력이 높아지면서 좀 더 큰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안에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나 이런 사이즈들이 기본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확보를 네. 해줘야지 이제. 네, 그러면서 휠이 13인치가 15인치가 되고 17인치가 되고 이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양산차들은 보면은 막 20인치 정도 되는 휠들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브레이크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영역은 아니고요. 좀 스타일링적인 어떤 목적이 좀 크기는 하지만 스포츠카들은 20인치 휠 안을 디스크가 꽉 채우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근데 그 똑같은 레이에서도 승차감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공짜로 바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기압이 혼자 올라가요. 빵빵해지죠. 팽창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구나. 겨울에는 또 떨어지고. 자꾸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놓으셔도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고 또 지면 온도가 요즘에 뜨겁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봄에 비해서 분명히 공기압이 2psi에서 못해도 한 4psi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을 다시 좀 빼주시면은 승차감도 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 빼면 연비가 안 좋아진다라는 또 이야기가 네.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연비가 엄밀히 말하면 약간 손해를 볼 수는 있죠. 근데 어.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뭔가
우리가 체감할 정도까지 확연하게 닿을 정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한 4PSI 정도를 빼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가 나요. 그럼 네. 공기압 빼면 타이어가 빨리 닿나요? 공기압을 많이 빼면 타이어가 빨리 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바람이 다 빠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빼면 그거는 펑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기압을 조정한 게 아니라 펑크예요. 그 그거는. 정도로 하게 되면은 마모도 빨라지고 사실 차도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예 파괴될 수도 있고. 맞아요. 이 스탠딩 웨이브라는 그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은 진짜로 타이어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장 공기압 기준에서 한 2에서 4psi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막 20psi 혹은 그 이하 막 이렇게 정말 축 가라앉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조절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좋은 팁까지 네.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또 이거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 있어요. 양산차로 하는 드리프트. 드리프트다. 네. 알죠? 네, 지금 보시면 계속 이 지름이 다른 세 개의 원을 지금 저희가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점점 좀 작은 원으로 달팽이처럼 들어가고 다시 이제 점점 큰 원으로 이제 나오는 코스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 칸,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지름. 이게 무슨 차죠? 이게 BMW에서 나오는 M340i 모델. 요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저걸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네. 드리프트를 가르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저런 걸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정말로 해보고 싶네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뭐 약간 네. 배우기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게 아무 데서나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배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타이어만 상하나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나요? 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사실 뭐 타이어가 그냥 거의 90% 데미지를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저속에서 냉각풍을 많이 빠르게 받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엔진이 온도가 좀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과열되기가 좀 쉬운 조건이라서 이제 저거를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엔진 오일 온도 같은 게 원래 그 안전한 범위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케미컬 교체 주기 같은 것도 조금은 당겨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사실 본인이 그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짧게 하면은 유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드리프트를 즐길 수는 있는 거죠. 양산차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뭐 사실 그 후륜 구동이면 네, 그리고 뒷타이어의 접지력을 이길 정도의 순간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 가능합니까? 근데 일단 레이는 드리프트가 안 되는 게 예. 네, 일단은 뒷바퀴 굴림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진 출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맞아요. 네, 이제 사실 그런 힘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아쉽네요. 대부분의 그 후륜 구동에 한 200마력 이상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 정도면은 할만하다. 네, 할 수가 있다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자세 제어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브랜드는 완전히 꺼지는 차들이 있고요. 어떤 브랜드는 내가 분명히 껐는데도 안 꺼주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브랜드의 가치관, 철학, 안전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BMW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여서 네가 진짜로 실력이 되고 드리프트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자세 제어 장치 다 꺼줄게. 네, 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열어주겠다. 나는 이제 안 도와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할 게 혼자 알아서 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아까처럼 저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벤츠. 벤츠는 또 약간 안전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벤츠는 후륜 구동이어도 일반 기본 모델들은 저 자세 장치를 끈다고 꺼도 끈 척하고 안 끕니다. 실제로 안 꺼진다. 하고. 네, 꺼졌다라고 계기판에도 불이 다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실제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들어서 이런 장난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 줄 차를 잡아. 알았지 이러면서. 네. 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뭐 후륜, 전륜 이것 때문에 드리프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전륜 차량 드리프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뭐 전륜 구동차가 드리프트가 되냐 안 되냐. 네, 저렇게 뒷바퀴를 들면은 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륜 구동차로 드리프트를 하려면은 좀 많은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약간 좀 깡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입을 해야지만 저게 가능하거든요. 네, 관성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모션이기 때문에 후륜 구동차의 이 테크닉 구사하는 거랑 완전히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전륜 구동차는 드리프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주행은 아니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레이서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정상으로 보이나요, 그게? 네. 야, 근데 진짜 이게 저건 일반인이 배워서 하기 좀 힘들겠죠. 근데 저것도 사실 배워서 충분히 하실 수는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못하는 영역이다로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무조건 후륜 구동차만 드리프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드리프트에도 사실 종류가 또 하위 개념으로 보면 한 8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꼬리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댓글에 나오는 그 관성 드리프트 네, 그것도 이제 드리프트의 종류 중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워 슬라이드, 이거는 이제 후륜 구동차들이 엔진 힘을 가지고 뒷바퀴를 태워서 미끄러뜨리는 이런 방식들도 있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드리프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뭐 핸드브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드리프트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후륜차만 되는 기술이 있고, 전륜차도 되고 사륜 구동차도 되는 기술들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종류가 다르고, 드리프트도 실제 이제 그 사륜이냐 후륜이냐 전륜이냐도 드리프트하는 모션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언뜻 보면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이제 보면은 저게 앞바퀴가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드리프트를 하고 있느냐, 바퀴가 혹시 하나가 뒷바퀴가 떴느냐 안 떴느냐, 아니면 뒤쪽에 오히려 더 가라앉아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그 모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레이싱 대회, 레이스 대회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나온 차량은 TCR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어링카 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어링카 레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산차를 시작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i30N이라고 하는 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기반으로 해서 엔진 출력을 한 70마력 정도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차의 이 폭이 훨씬 넓어져요. 양산차가 한 폭이 1.8m 정도 된다면은 이 차가 전폭이 1.95m 정도로 한 16cm 정도 더 넓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폭이 결국 다 어디서 넓어지냐면 저 바퀴를 감싸고 있는 그 휠 하우스 부분 있죠. 펜더 부분. 네네네. 저기 부분이 딱 튀어나와 있어요. 펜더 부분이 좀 더 튀어나와서 그만큼 공간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거군요. 네, 펜더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바퀴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멀리 빼고, 그리고 원래 순정보다 훨씬 더 두꺼운 타이어를 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튜닝을 하게 되는 거죠. 개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양산차에는 없는 저 뒤쪽에 날개, 이제 아까 그 우리 에어로다이나믹 장비, 네. 높게 솟아있네요. 네, 리어 윙 장비가 달려 있고, 그리고 지금 앞 범퍼의 아래쪽 보시면 약간 이렇게 쟁반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노란 부분 아래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약간 턱처럼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예. 이제 스플리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저것도 이제 양산차는 저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게 이제 뭐 사고 나거나 보행자들 치면 이제 발목 바로 나가고 뭐 약간 위험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반 양산차에서는 저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경주차는 이제 TCR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공력 장비를 저것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차의 높이도 훨씬 낮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실내 부분도 모든 게 다 사라져 있어요. 운전석 자리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뭐 오디오도 없고, 조수석 뭐 뒷자리도 없고, 도어 트림에 플라스틱 내장재나 뭐 바닥에 매트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지게 정말 돼요. 레이싱을 위한 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런 투어링카 레이스, 네, 요런 장르가 일단 하나가 있게 되죠. 궁금한 게 사진 보여주시면 일단은 앞에 바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뒷바퀴는 서 있는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떠 있는 건가요? 뒷바퀴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이게 저 TCR 차량들에서 나오는 종종 관찰되는 모션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우회전 코너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속도를 줄이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제 코너를 막 시작한 상황인데,
이게 전륜 구동 기반 투어링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앞쪽에 있어서 앞바퀴를 굴려주는 이 구동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그렇다 보니까 앞쪽이 뒤쪽보다 앞바퀴 앞축에 걸리는 하중이 뒤쪽보다 훨씬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브레이크까지 밟았죠. 그리고 이 차는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정량이 되게 짧아요. 양산차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많이 롤도 생기고 출렁출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주차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게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밑으로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게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저렇게 브레이킹을 강하게 하게 되면 하중이 앞쪽으로 이 무게 배분이 넘어가게 되면서 뒤쪽 바퀴가 하늘로 이렇게 안쪽 바퀴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바퀴만 땅에 닿아 있는 상태로 코너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위태위태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바퀴가 하늘에 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후륜 구동차라면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륜 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 진입할 때 뒷타이어가 그 접지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따라오는 존재예요. 약간 보조바퀴 느낌이 좀. 예, 자전거의 보조바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선회력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바퀴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바깥쪽 바퀴가 후륜의 원심력을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전륜 구동 차량들이 그 언더스티어라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기가 쉬운데 오히려 뒷바퀴가 한쪽이 뜨면 뒤쪽의 접지력 레벨이 더 떨어지게 되잖아요. 앞쪽은 상대적으로 접지력 레벨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약간의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움직임의 개선도 부수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그냥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스티어가 우리가 운전대를 돌리는 행위를 스티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전대를 똑같은 각도를 돌렸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가 빨리 안 돌아주는 상황이 언더스티어예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코너의 바깥쪽으로 차가 점점점 밀려나가게 되죠. 앞쪽 부분이. 자, 반대로 오버스티어는 내가 똑같은 각도를 꺾었는데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차가 더 날카롭게 꺾이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거의 10중 8구 뒷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게 되면서 엉덩이가 코너의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머리가 코너의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네, 약간 이제 이게 과도해지면은 스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차가 이제 옆으로 빙글 돌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의 초기 단계가 오버스티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언더는 샥 이게 왜 안 되지? 뭐야? 네. 이렇게 성능이 떨어졌나? 이런 느낌. 5번은 이게 이렇게 꺾여? 그렇죠. 너무 많이 뭐지? 꺾여 돌아가는데 하는 느낌. 내가 이렇게 꺾었다고?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언더와 오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나왔던 드리프트 영상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았던 거. 그거는 이제 이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버스티어는 나고 있지만 그 오버스티어가 더 늘어나지는 않게끔 균형을 잡으면서 돌아나가는 기술이 이제 드리프트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내구 레이스 이야기가 또 준비가 돼 있고 2018년에 투어링카 레이스 대회가 또 준비가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님에 대한 또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내구 레이스가 또 하실 얘기가 많으시잖아요. 내구 레이스 뭔지 그냥 짧게라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구 레이스는 그러니까 보통의 레이스는 똑같이 정해져 있는 바퀴수, 랩수, 뭐 10바퀴면 10바퀴를 누가 제일 먼저 돌아 들어오느냐를 겨룹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를 겨루는 게 단거리 레이스고요. 보통의 레이스가 그렇죠. 네, 카 레이스는 보통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을 주고 누가 더 멀리 가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구 레이스의 형태가 4시간짜리 내구 레이스도 있고요. 6시간짜리 내구 레이스도 있고 12시간짜리도 있고 제일 긴 게 24시간짜리예요. 제가 나갔던 24시간 내구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끝나는데 그동안에 누가 제일 많은 거리를 달렸느냐를 겨루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내구 레이스 여기서부터 아마 3부에서 네, 3부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살짝 들었는데 예전에 저희 지식의 밤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내구 레이스 굉장히 재미있는 레이스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3부에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